답은 정말 H200이 중국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최대 수혜자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야 돼요. 계속 빠지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영향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트럼프 H200의 효과는 엔비디아한테 물어봐라. 우리나라의 동전 세미캠이나 이런 데 포토레지스트를 국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EUV까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 이제 일본 거라는 사람 한국 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는 오브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인구수는 줄지만 객단가가 대폭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교육도 큰 의미가 있고 양로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제는 구매력이 있는 양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업들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가 정부가 이제 물꼬를 트게 되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미국의 AI와 중국의 AI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AI 패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H200을 허용하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이건 협상의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한 어떻게 보면 빌드업 작업 분위기 만들기 그런 정도고 지금도 그 딥시크가 그 H20에다가 하웨이 910B 정도를 써가지고 최근에 벤치마크한 거 보면 이제 오픈 AI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 AI를 지금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H200보다도 한 4분의 1, 6분의 1 정도 성능밖에 안 되는 칩을 갖고도 그걸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데 만약에 H200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바로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리스크를 미국이 질 거냐?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고 주기는 주는데 몇 개를 주냐가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수량을 그냥 맛배기로 조금 그래서 뭐 5천 개, 10,000개 뭐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뭐 10만 개가 절대 넘지 않는 그래서 한국한테 지금 25만 개를 줬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규모로 가게 되면 뭐 그건 완전 코끼리 비스켓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의 그 H200의 공급은 뭐 오늘 보면은 미국의 야당들이 그거 안 된다 뭐 법안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의도가 그 고성능 칩을 줘서 중국의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찔끔 맛배기로 주면서 분위기 좋게 하고 뭔가 이제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것의 의미지 이것이 전면적인 해제나 이것은 뭐 전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정말 H200이 중국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최대 수혜자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영향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트럼프 H200의 효과는 엔비디아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거기 답이 있다. 역시 돈이 가는 데가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근데 H200 준다고 했는데 기사에 보면 자국 기업들한테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건 안 받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나요? 그것보다는 이제 한번 줘봐라 몇 개나 줄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중국이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새로 짓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공정이 30% 이상 진행되지 않은 데들은 외산 칩 다 빼라. 요 명령을 다 했어요. 빼라. 그렇죠. 그래서 새로 짓는 건 당연히 국산을 써야 되고 그런데 그걸 미국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덜렁 받아가지고 쓴다는 것은 이제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중국은 이미 공공 데이터 센터는 외산 제품을 안 씁니다. 전부 910C, B 하는 하위 걸 쓰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가는 민영 기업들한테만 이제 그걸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몇 개를 주려 하는 것을 심사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나 뭐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풍족할 만큼 또 AI의 성능 올릴 만큼 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좀 두고 보자. 뭐 이제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의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200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벤치마크 나온 거 보면 하웨이의 910C가 그 FP16인가로 부동소수점 계산하는 걸 연산하는 걸로 보면 거의 100%, 105%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칩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같이 여러 개 붙여가지고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네트워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쿠다라는 자기네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능이 나오지만 쿠다를 써야 되는 칩에다가 그 시스템에다가 지금 쿠다가 아닌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이게 H200이라고 하다 성능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칩은 벤치마크 상에서는 뭐 90% 100%지만 빌드에 집어넣으면 요것은 한 60, 70% 정도?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거의 다 따라왔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그 다음번은 어떻게 하려는데 지금 910C나 B를 만드는 것은 SMIC가 해주는 7나노 공정으로 해요. 근데 지금 이제 H200, 뭐 100 이 정도가 되려면 이건 5나노 공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중국은 EUV를 이제 제재받기 때문에 5나노 공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 보틀렉이 하나 생기는 거죠. 메모리 산업이 뭐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중국의 메모리 쪽 기술력은 그래서 이제 서버에 들어가거나 뭐 일반 노트북에 들어가는 DDR이 있고 지금 AI의 추론이나 학습 모델에 들어가는 HBM이 있는데 HBM을 보면은 중국은 HBM2 정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3, 3E, 4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3E의 E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4가 되고 그럼 대략 우리하고는 한 3세대 정도 격차가 있고 DDR도 이제 4가 있고 5가 있고 뭐 이런데 중국은 지금 DDR4를 양산하고 있는 단계고 5는 지금 뭐 샘플 이제 하고 있는 정도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갑자기 이 AI 칩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다 HBM을 붙여야 되는데 HBM 생산이 안 되니까 중국이 DDR5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제 뭐 이 없으면 잇몸을 한다고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쓰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DDR5의 수요가 이제 급증했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다 그쪽으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DDR4가 이게 생산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도 그좀 DDR의 가격이 뭐 $5짜리가 DDR5가 $20에서 한꺼번에 4배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의 이제 중요한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이 당분간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 이론상으로 DDR4에서 5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한 15에서 20%는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량이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DDR 쪽에서도 이제 수급 부족이 생기고 HBM은 당연히 수급 부족이 생기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중국이 많이 쓰는 DDR이 이게 공급 부족이 크니까 이거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가 HBM을 많이 팔아가지고 삼성을 넘어서는 이익을 냈지만 아마 금년 4, 4분기 내년 1, 4분기에는 이게 삼성이 이제 포션이 많은 DDR 가격이 거의 3배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의 이익이 당연히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잘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수급이 꼬이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만 앉아서 우지를 한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히토류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계속 히토류의 무기화는 이어질까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히토를 갖고 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질질질 끌고 다니는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5년 안에는 해독제가 없는 독사의 독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제 시진핑을 만나고 가는 불상사가 생겼지만 변수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가 정말로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 여성 총리에서 강단이 있어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지 기반에 그렇게 세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센 얘기를 하냐는 건데 그걸 보면 이제 다카이치의 정치 이력을 보면 아베 수상 때 일본이 맨 처음 전 세계에서 먼저 한 게 경제안보부라는 부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하고 안보를 같이 붙여가지고 한 것은 일본이 처음인데 그 경제안보 장관을 한 사람이 바로 다카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자를 통한 이 경제에서 안보를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중국하고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진 찍는 포토 공정인데 우리 지금 사진 찍을 때 필름이 필요한데 그 필름을 일본이 거의 90% 독점을 해요. 예전에 뭐 우리하고 싸움 붙었을 때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산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 수준 따라가는 게 좀 모자라고.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스톱시킨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뭐 거의 절반 3분의 2가 라인을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독사가 미국에 발뒤꿈치를 물었다고 하면
지금 일본과 중국의 싸움에서는 우리 요즘 뭐 산소에 벌 채우러 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말벌이라고 말벌.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말벌한테 이제 중국이 쏘이는 현상. 그래서 말벌이 독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화들짝 이제 놀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국이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으로 또 공급받지 못하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불상사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토리 싸움에서 이제는 반도체 소재 싸움으로 이것이 이전되고 그것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묘한 이제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둘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동전 세미캠이나 이런 데들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EV까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 이제 일본 거라는 사람 한국 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는 어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이 AI 패권 경쟁은 그럼 향후 뭐 5, 6년 동안 같이 가게 되는 결론이 나올까요? 미국이 빨리 가고 중국이 뭐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국면 이제 그게 될 것 같고 또 그 사이에서 정말 아이러니지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거나 규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슬렁슬렁 걸어가지고 10년 걸릴 거를 이거를 제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5년, 4년으로 땡겨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반도체 기술 격차이긴 하지만 그게 시간으로 보면 뭐 1년, 길어도 2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 ASML 또 한국의 이제 뭐 HBN 그러지만 인구 5천만의 세계 GDP 한 13위 되는 나라도 하는 그거를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 10배, 인구로 치면 우리 28배 되는 나라가 악심 먹고 그거 하나만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 개발 못하냐.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냐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지금 AI 칩 개발이나 양산, AI 산업에서 도태되리라는 시나리오를 짜는 것보다는 이것이 따라오는 이제 추격을 하는 그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추격의 시기가 일반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2026년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선거 약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중간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2027년이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26년에는 저것이 경제도 그렇고 증시도 이게 악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최근 4년 동안에 부동산하고 주가가 반토막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역웰스 이펙트, 부의 자산 효과가 지금 생겨가지고 소비가 안 좋은 게 절반이거든요. 뭐 집값이 반토막나고 주가가 3분의 2 토막 났는데 돈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식을 올리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이후로 중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등을 했고 또 이제 그게 또 하나 비밀은 우리도 뭐 그로스업을 한다, 밸류업을 한다 뭐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중국은 저 밸류업을 확실하게 지금 했어요. 그래서 상장회사의 한 60%가 국유기업인데 국유기업의 경영자들의 그 경영평가 우리도 그걸 하지만 거기에 2023년에 뭘 집어넣냐면 그 시총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저대로 빠지면 이제 회장이 집에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 4분기에 기업이 이제 자기 스스로 주가를 방어하고 자사주를 사고 이익을 많이 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국가가 경기 부양하거나 증시 부양을 해서 주가를 받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유기업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주가를 관리하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뭐 그런 거 하긴 했지만 우리는 뭐 그게 선택사항이지 기업이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 정부의 그 행정명령이 무지 세기 때문에 그 머스트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 3분기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고 내년에는 아마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는 하반 경직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이 소비 중심 성장을 하고 GDP 숫자를 맞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소비가 엉망진창해서 그런데 소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인덱스는 정고점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국유 대형주 이런 쪽을 좀 주목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는데 중국의 은행주들이 거의 최근 뭐 2년 동안 3년 동안 45도 각도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의 금융위기를 노래를 불렀는데 그럼 중국의 금융위기가 누가 제일 피해를 보냐? 지방부채, 부동산 문제, 뭐 기업부채 그러면 은행이 손실을 크게 보기 때문에 은행이 주가 빠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은행 주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위기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유 대형주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밸류업 정책 때문에 이 주가를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배당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중국도 금리 1%이기 때문에 이게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국유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뭐 나타났고 아마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보여줬던 그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 국산화에 따른 이제 매기는 계속 이어질 거고 뭐 연말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이제 국유기업, 대형기업들이 이제 힘을 쓰는 그런 현상 나타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뭐 거의 3년 동안 잠자던 소비주가 움직이면서 아마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수 강조하셨고 양로 보육, 사람에 대한 서비스 이런 쪽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은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양로가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보지만 중국의 65세 이상 그 인구가 2억 몇 천만 명이거든요. 60세 이상이 3억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의 서재에 가면 여성분들 화장품 숫자만큼 약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헬스케어 관련되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큰데 중국이 최근에 보면 백발 경제, 이 인파증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돈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제 건강 이게 큰 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육아나 이것도 사실은 우리도 뭐 애들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 키우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집약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애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거기에 이제 자녀 하나인데 그 두 사람 결혼을 해서 애기를 하나 낳게 되면 이건 14명의 애기가 한 명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의 교육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세면서 했지 결코 낮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는 줄지만 객단가가 대폭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뭐 큰 의미가 있고, 그 양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 이제는 구매력이 있는 양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업들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가 정부가 이제 물꼬를 트게 되면 거기에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외국인 투자자나 그러니까 저희가 내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중국 증시. 그것은 이제 정부 정책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가 뭐 급변하거나 돌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국은 뭐 시진핑의 그 이 리창 총리의 손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고, 그것이 주도주도 바꾸고 또 그 성장의 방향도 바꾸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가장 뭐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미국이 동맹들한테 안보 기술 이런 쪽에 대한 동맹을 강조하는데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미중 사이에 있는데 2026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안미 경쟁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 4년 동안도 우리 1대 수출국은 여전히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그냥 레토릭이었을 뿐이고, 우리로서는 미국이 우리한테 준 새로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끌고 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3,500억 불 뭐 투자하는 것부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실은 빨리 법안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이 이제 뭐 12월에 나오나 1월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좀 시간을 끌다가 그 결과를 보고서 이제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큰 부담을 지운다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진짜 이건 각자 도생. 그래서 미국도 이게 영원한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번 확실하게 보여줬고, 또 중국 마찬가지로 뭐 우리하고 원래 이게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지 뭐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걸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다에 정말로 이건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그래서 그게 외교고 그게 실력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뭐 붙어가지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인데, 우리로서는 시장은 미국에 있고 기술도 미국에 있고 그러나 원자료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하나만 이제 삐걱거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제한령 구조에서는 이건 이제 국가 정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치가 이게 미국 외교도 잘해야 되지만 중국 외교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대미 흑자나 수출 이제 사상 최대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026년에 대한 전망을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중 한국도 있고 여러 투자처가 있는데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26년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골라뽑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새로운 테마로 등장하고 있고 또 미국은 지금 AI가 뭐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AI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돈을 못 벌어서 주춤거리는 건데 그게 이제 대안이 한국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돈 벌든 간에 이거 반드시 필요한 HBM하고 DRAM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호황 또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 메모리 호황이에요. 그래서 AI 칩이 뭐 팔린 거는 많이 팔린 건 맞지만 그보다도 2배, 3배가 많이 팔리는 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이제 지금까지 뭐 미국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그 익스포저를 좀 줄이고 한국하고 이제 중국 익스포저를 조금 높이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내년 가야 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2026년 전망하고 미중 경쟁의 전망까지 전 소장님과 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